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생활비와 교육비 송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활비로 보낸 건데요, 학원비로 보낸 건데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이 순간부터 이 돈이 증여로 해석돼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구간이 생깁니다. 오늘은 주택자금이나 고액 증여 이야기가 아닌 오직 생활비, 교육비 송금이 증여로 바뀌는 경계선만 명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세무사가 아니고요, 보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영상은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세금의 경계선을 알려드리는 용도입니다. 이건 안전하다, 이건 위험하다를 감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 적용은 세무사를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법상 피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를 사회통념상 범위에서 준 경우에는 비과세라는 취지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세금 문제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피부양자와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입니다. 피부양자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자녀를 의미하고요. 만약 자녀가 이미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부모가 보내는 생활비는 세무당국에서 필요한 생활비 또는 사회통념상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금액, 예를 들어 일반적인 생활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이 역시 증여로 의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흐름은 보통 이런데요. 부모는 생활비로 보냈다라고 주장하지만 자녀가 그 돈을 모아서 적금이나 주식에 투자하고 나중에 주택 구입 자금 등 자산 취득에 섞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분명 생활비를 준 것이지만 세무당국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돈이 실제로 생활비 소비로 바로 쓰였느냐, 아니면 자산 취득이나 저축으로 전환이 되었느냐. 교육비도 마찬가지인데요. 등록금, 학원비, 교재비처럼 용도가 딱 보이는 소비성 지출로 연결이 되면 설명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교육비로 쓰인 흔적이 명확히 남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교육비라고 보내놓은 돈이 계좌에 쌓여 있다가 나중에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같은 자산 취득 자금이 합쳐진다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교육비라는 단어만으로는 증여세를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돈은 더 이상 소비가 아니라 자산이 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가장 안전하고 단순한 방식은 가능한 한 직접 결제로 남기는 겁니다. 학교나 학원, 병원 또는 임대인에게 자녀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로 직접 결제를 하거나 계좌 이체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돈이 자녀의 계좌를 손 덜 타고 용도가 시작부터 끝까지 명확해지겠죠. 만약 어쩔 수 없이 자녀 계좌로 이체를 했다면 최소한 이체 메모에 명확한 용도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수증, 학원 납부 확인서, 병원 진료비 내역서 같은 증빙 자료를 반드시 챙겨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세무조사나 소명 요구 시에는 말이 아니라 자료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친절한 가이드가 아니라 나중에 내 돈의 출처를 증명해야 할 때를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활비가 아닌 목돈이거나 명확하게 자산 취득으로 이어질 돈이라면 더 이상 생활비였다라고 우기면서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차라리 전문가와 상의해서 증여로 정리를 할지 아니면 차용으로 정리할지 방향을 잡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깔끔합니다. 특히 차용은 진짜로 차용 계약서와 이자 거래가 뒤따라야 되고요. 증여는 증여대로 10년 합산 공제 금액 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계는 반드시 세무사와 구체적인 계획을 맞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것 하나인데요. 생활비, 교육비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소비라는 용도에 맞게 어디에 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접 결제로 남기거나 이체했다면 용도와 증빙만 철저히 챙기셔도 나중에 분쟁거리가 될 가능성 자체가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케이스별 적용은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결정은 세무사와 꼭 확인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